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구원처럼 여겨지는 약물이 있습니다. 바로 졸피뎀입니다. 국내 수면제 처방의 6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6-7위의 졸피뎀 소비국입니다. 복용 후 15분 만에 깊은 잠에 빠뜨리는 강력한 효과로 국민 수면제라 불리며 매년 1억 정 이상 처방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식품의 약국은 졸피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식품의 약품안전처가 정신과적 질환, 병력과 무관하게 자살 행동이 증가한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복용하는 수면제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약물일까요? 졸피뎀이 자살 위험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에 있습니다. 이 약물이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졸피뎀은 뇌 안에서 가바라고 불리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가바는 우리 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로 과도하게 흥분한 신경 활동을 진정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졸피뎀은 특히 가바의 수용체 중에서도 알파1, 서브유닛의 고도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강력한 진정 효과를 나타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뇌의 신경 활동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억제된다는 점입니다. 적정량을 복용했을 때는 단순히 잠이 오는 정도에 그치지만 용량이 늘어나거나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중추신경계 전반이 위험할 정도로 억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호흡 중추의 억제입니다. 뇌간에 위치한 호흡 중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호흡이 얕아지거나 아예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졸피뎀 과다 복용 시 중추신경계가 지나치게 억제되어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호흡 억제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판단력과 인지능력의 심각한 저하입니다. 중추신경이 억제되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전두엽은 합리적 사고, 충동 조절, 상황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위험한 행동을 아무런 제재 없이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현실감 상실 역시 중추신경 억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뇌의 각성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서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깨어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며 실제로 일어난 일과 환각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정 조절 중추의 마비입니다. 뇌의 변연계는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졸피뎀의 강력한 억제 작용으로 이 시스템이 교란됩니다. 그 결과 평소 억누르고 있던 우울감이나 절망감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폭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졸피뎀 복용 중 우울증이나 충동성, 자살 생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날의 컨디션, 함께 복용한 다른 약물, 음주 여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억제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면서 중추신경 억제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처럼 졸피뎀의 중추신경 억제 작용은 단순한 졸음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복용할 경우 평소라면 극복할 수 있는 절망감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폭되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졸피뎀이 일으키는 가장 섬뜩한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기억 장애와 환각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 수준을 넘어서 환자의 정체성과 현실 인식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졸피뎀을 복용한 후 나타나는 기억 장애는 의학적으로 전행성 건망증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약물을 복용한 시점부터 그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는 현상입니다.
환자들은 마치 시간이 뚝 끊어진 것처럼 약을 먹기 전 순간에서 다음날 아침으로 바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간의 기억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억이 사라진 그 시간 동안에도 환자는 깨어있는 상태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집에서 잠자리에 든 것까지는 기억하지만 깨어보니 다음날 낮에 이불 위에 피 묻은 응급실 진료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여준 폐쇄회로 영상에는 밤중에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흔들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환자는 그 모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환각 현상은 졸피뎀의 또 다른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지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환자들은 벽에서 벌레가 기어 나오거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거나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환자는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부엌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중에는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시각적 환각과 청각적 환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면 중 복잡한 행동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검토 결과에 따르면 졸피뎀 복용 후 수면 운전, 요리, 전화통화, 성행위 등의 복잡한 행동을 한 사례가 66건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46건에서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고 20건은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면 운전은 가장 위험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환자는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차 키를 찾아 차를 몰고 나갑니다. 운전 중에도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호등이나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유럽의 약품청은 졸피뎀 복용 후 8시간 내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몽유병 역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환자는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다치거나 추운 날씨에 외부로 나가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졸피뎀을 복용한 환자가 겨울밤에 집 밖으로 나가 사지가 얼어 절단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실 왜곡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환자는 환각으로 본 것과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며 꿈과 깨어있는 상태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인지할 수 없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억 장애와 환각이 자살 위험을 극도로 높인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환각 상태에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도 나중에는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 49세 남성은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중 잠자리에 든 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양안을 실명했습니다. 환자는 잠자리에 든 것까지는 기억했지만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졸피뎀이 유발하는 기억 장애와 환각은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환자 자신이 이런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 사람들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졸피뎀과 우울증의 관계는 의료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 도구로 졸피뎀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졸피뎀 자체가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자살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살 시도를 한 2,199명과 정상 대조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요인을 모두 제거하고 나서도 졸피뎀 복용이 자살이나 자살 시도 위험을 약 2배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졸피뎀이 기존 우울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용량 마이너스 반응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졸피뎀 복용량이 증가할수록 자살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졸피뎀과 자살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과학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재욱 교수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정신과 질환과 관련 없이 졸피뎀 단독만의 효과가 자살 충동이나 자살 시도에 거의 2배 이상의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은 이미 2019년부터 졸피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표해왔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불면증 환자에게 3주 동안 수면제를 투여한 결과 102명 중 2명에서 우울증이 새로 발생했고 1명에서는 탈억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면제 복용 시 우울증과 자살 생각 또는 자살 행동이 악화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19년 졸피뎀의 허가사항에 중요한 경고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성인 대상의 역학 연구에서 약 복용 시 주요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에 진단된 병력, 유무와 무관하게 자살 행동이 증가함이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졸피뎀이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뇌의 가바 수용체에 과도하게 작용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물질의 분비가 불안정해지면서 우울감이 심화됩니다. 둘째, 수면 구조의 변화로 인해 깊은 잠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우울 증상이 악화됩니다. 항우울제와의 병용은 특히 위험합니다. 졸피뎀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항우울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플루옥세틴과 함께 사용할 경우 졸피뎀의 반감기가 17% 증가하고 설트랄린과 병용 시에는 최고 혈중 농도가 43%나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졸피뎀의 부작용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며 자살 충동도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수면제 복용자 중 약 1-2%에서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복용하는 중에 우울증이나 충동성, 자살생각, 야간 식욕 증상,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 중 약물을 사용한 사람의 절반가량이 수면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수면제만 복용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한규 전 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3년 지기 지인의 딸이 졸피뎀 중독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다 결국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경 최진실의 전 매니저 역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피뎀과 우울증의 연관성은 단순히 기존 우울증 환자의 위험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정신질환 병력이 없던 사람에게도 새로운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살 충동을 증가시키는 독립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센터 오하연 교수가 지적했듯이 불면증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면제만 처방하는 것은 마치 고열 환자에게 해열제만 주는 것처럼 위험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졸피뎀의 가장 교묘하면서도 위험한 함정은 바로 강력한 의존성입니다. 처음에는 불면증 해결을 위한 임시 방편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졸피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뇌의 화학적 구조 자체를 바꿔놓으며 결국 자살 충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졸피뎀의 의존성 형성 과정은 매우 빠르고 은밀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며
4주가 지나면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 의존성이 형성됩니다. 뇌의 가바 수용체가 졸피뎀의 지속적인 자극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졸피뎀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졸피뎀 의존성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중 졸피뎀이 47.1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졸피뎀 대량 처방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17개월 동안 252명이 무려 10만 1,442개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한 사람당 평균 400개 이상을 복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의존성이 형성된 환자들은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으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정신적 의존성입니다. 졸피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엄습하며 이런 상태에서 자살 충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금단 증상은 졸피뎀 의존성의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갑작스럽게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일 경우 나타나는 금단 증상은 환자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반동성 불면증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졸피뎀을 끊으면 이전보다 훨씬 심한 불면에 시달리게 됩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는 날이 며칠씩 계속되면서 환자는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비현실감과 이인증은 특히 무서운 금단 증상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자기 자신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상태에 빠집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조차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간질성 발작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금단 증상입니다. 장기간 고용량을 복용한 환자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뇌의 정기적 활동이 불안정해지면서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적절한 의료진의 감독 없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육통과 관절통도 흔한 금단 증상입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아프며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이런 신체적 고통은 24시간 지속되며 진통제로도 쉽게 완화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이런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시 졸피뎀을 찾게 되며 이는 의존성의 악순환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극도의 불안과 흥분성은 금단 증상 중에서도 자살 위험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환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소라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며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서 자살 충동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졸피뎀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은 전 세계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각국의 보건당국과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졸피뎀과 자살 위험성 사이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13년 미국 정신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졸피뎀을 포함한 가바 수용체 작용,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 시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대규모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졸피뎀 복용과 자살 시도 사이의 연관성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정신약물학회에서도 졸피뎀 복용 후 자살 사고가 나타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을 복용하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한 경우 치명적 위험이 존재한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 차원의 경고는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실제 사건 사례들을 살펴보면 졸피뎀의 위험성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의 한 고독사 사건 현장에서는 졸피뎀 처방약과 유서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고인은 평소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왔으며 사망 당일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졸피뎀이 단순한 수면 보조제를 넘어서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졸피뎀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최진실 역시 자살하기 직전에 심각한 졸피뎀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매니저의 증언에 따르면 최진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졸피뎀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상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입니다. 헐리우드 배우 잭 니콜슨은 졸피뎀 부작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졸피뎀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같은 조커 역할을 맡았던 히스 레저에게도 약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레저는 결국 졸피뎀을 비롯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국내 처방 현황 분석 결과도 우려스럽습니다. 약사 출신 김상희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간 졸피뎀 처방량은 1억 3,800만 개에 달했으며 처방받은 환자 수는 176만 명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8세 이하 투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4,647명이 처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졸피뎀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5년간 확인된 자살자 수는 7명, 자살 시도자는 1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도 2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일 뿐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졸피뎀의 일일상 용량을 연간 30회 이상 처방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정신운동장애로 발생한 사고사와 사건 수면이나 환각, 경험과 연관된 자살 등을 사망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들과 사례들은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졸피뎀은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복용해온 국민 수면제가 실제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심각한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자살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졸피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기간 제한적 사용이 원칙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졸피뎀을 최대 4주 이내, 가능하다면 2주 이내의 단기 불면 치료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은 의존성과 내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모든 위험성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불면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졸피뎀 복용을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졸피뎀은 기존 정신질환과 무관하게도 자살 위험을 높이지만 우울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전문의의 철저한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졸피뎀 복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분 변화, 현실감 상실, 극단적 생각, 기억장애, 환각, 이상 행동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자살 충동이나 자해 생각이 든다면 이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여 즉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졸피뎀을 복용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말, 기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은 기억 장애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 역시 졸피뎀 처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온다는 이유만으로 졸피뎀을 처방하기보다는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오하연 교수가 지적했듯이 불면증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되므로 이를 함께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졸피뎀 중단 시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지도하에 점진적으로 감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금단 증상과 반동성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자살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감독하에 체계적인 감량 계획을 세우고 대체 치료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안전한 중단의 열쇠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졸피뎀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의 비약물적 치료법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수면위생 교육, 인지행동 치료, 이완훈련, 규칙적인 운동 등은 졸피뎀 없이도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당장의 효과는 느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졸피뎀은 분명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들을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그 효과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졸피뎀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근본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졸피뎀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더 이상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